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드디어 10년 만에 항복을 선언한 것 같거든요. 자산시장에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같이 해볼 건데요. 보셨나요? 여러분들 일본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선언했죠. 정확히 말하면 금리 인상을 한 건 아닙니다. 여기도 있지만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0.1%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준 금리를 올리진 않았지만 장기 금리를 사실상 올려주는 걸로 허용을 하면서 이제 신호탄이다 분석이 많은 거죠. 아직도 왈가왈부하긴 하는데 맞다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간보기가 시작된 것 같아서 중요한 변곡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회의 직전까지도 우리는 아직은 올릴 생각이 없다. 완화적 기조 유지했던 상황이었는데 완전 대반전이었죠. 그래서 미국도 뭐 허를 찔렀다. 모두가 지금은 아니라고 예상했는데 야 이거 항복 선언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이 되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3년 1월 18일 날 일본 은행이 금리 올리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구로다 현 총재가 이제 물러나고 내년 4월에 신임 총재가 또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긴축 정책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워낙 세계 경제 규모 3위기도 하고 금융시장의 큰 손입니다. 그래서 안 볼 수가 없는데 잠깐 설명드려보면 일본은행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로 유지인데 장기 금리를 이제 좀 더 올리는 걸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0.25% 이상 못 올라가게 무조건 막았거든요. 은행에서. 어떻게든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올라가면 국채를 사고 올라가면 사고 사서 어떻게든 금리가 못 올라가게 막았었는데 그 상한선을 조금 올려준 겁니다. 2016년 이후로는 보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저금리 시대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상 이거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시간 문제였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이 회색깔이 미국의 장기 금리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10년 금리 지금 3.7인데 미국은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데 일본이라고 배길 수 있냐. 제 아무리 일본이어도 그동안은 억지로 눌러왔는데 버티고 못 버티다가 조금 항복한 셈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차이가 엄청 심하죠. 일본 장기 금리는 이제 0.5까지 허용했는데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도 넘었었잖아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계 수준에 도달해서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항복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초나 내년 상반기 중에 만약이라도 일본이 진짜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전 세계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이제 라떼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 내년 내후년에 주식시장을 처음 하시거나 경제 공부를 처음 하시면 이제 교과서나 역사 서적에서 보시는 거죠. 옛날에 말이야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보시면 이미 올해부터 유럽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떠났고요. 7월에.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덴마크, 스위스 중앙은행들이 9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금리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이너스 금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금리를 한 게 2016년부터인데 초완화 정책의 종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와 미국이 이렇게 올리고 유럽도 뒤따라서 도저히 못 버티고 올리는데 전 세계가 다 올라가는데 일본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아 이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누군들 뭐 금리 무조건 올리고 싶겠냐마는 야 어떻게 안 올렸나 제가 궁금해서 좀 보니까 진짜 일본이 돈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대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미국에 사놓은 대외 자산만 2021년 말 기준으로 3조 달러 그러니까 3천조 원입니다. 3천조 원치를 다 사놨어요.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주요 일본이 뿌려놓은 자산인데요. 그러니까 거기 사놓은 자산에서 이자 받고 배당 받고 투자 수익 얻는 거죠. 프랑스, 뭐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이런 잘 나가는 나라들에 다 돈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참 이게 과거에 일본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도쿄 팔면은 미국 살 수 있다.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을 팔면 미국을 4번 살 수 있다 그랬나요? 그런 과장된 말까지 나왔었는데 그때 잘 나갈 때 그래도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대외 자산을 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버텼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캡처해놓은 어떤 다큐 보니까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배울 것은 없다. 와, 재팬 이즈 넘버원. 대박이네요 진짜. 유럽이나 미국에서 배울 게 없다. 일본이 최고다. 이렇게까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던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더 찾아보니까 야 일본 투자자들이 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를 얼마나 했는지 좀 찾아보니까 거의 각국의 대주주 수준이에요. GDP 비중으로 미국의 한 7.3, 그러니까 미국의 GDP의 7.3, 프랑스, 영국, 뭐 각국, 여기 보시면 뭐 거의 주요 선진국들인데 이 나라의 주요 자산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대단하다. 이러니까 저렇게 돈을 풀면서도 버틸 수 있었구나.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고 거기에 직접적으로는 미 국채, 미국에서 찍어내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그 자산을 일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위.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1000조 원 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중국보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었는데 국채 사가지고 이자 받으면 되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여태까지 뿌려놨던 돈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건데 여태까지는 엔화가 워낙 싸니까 그리고 금리도 너무 낮으니까 엔화 팔고 달러 사거나 미국 자산 혹은 금리가 더 높은 자산에 투자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미국이나 전 세계에 뿌려놓은 자산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더 인기 있는 엔화 혹은 엔화 기반의 자산을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쇼크가 또 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내년에 올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마저 긴축에 돌입하면 이런 투자자분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시 전 세계에 뿌려놨던 돈 들고 돌아오는 거 아니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일본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허점을 찔렀다, 기습이다, 뒤통수 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참고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와타나베가 김씨, 이씨처럼 흔한 성이래요. 김씨 투자자, 이씨 투자자 이런 거죠. 약간 엄청 흔한 성을 칭한 용어인데 말 그대로 외환 투자자. 일본이 워낙 저금리니까 2000년대부터 낮은 금리로 엔화 빌려가지고 거의 뭐 마이너스 금리니까요. 10년 동안 예금 적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려가지고 해외 뭐 미국이나 뭐 영국 뭐 이런 데 다 투자했었던 그런 분들을 칭하는 단어인데 이제 이분들이 대거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산 시장에서 돈이 안 그래도 유동성이 말랐는데 빠져나가서 쇼크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가능성이죠. 이게 생각지 못한 리스크가 하나 추가됐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일본도 그동안 10년 동안 돈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저금리 배경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너무 계속 올리고 전 세계가 다 올리니까 방법이 없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이 찍어낸 국채의 절반, 처음으로 절반을 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돈 막 찍어내는 거를 다 사준 거예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 비중이 10%밖에 안 됐는데 건전했는데 올해 들어서 50% 넘어선 겁니다. 와, 일본 정부의 나라 빚의 절반을 중앙은행이 다 부담하고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연준이 그렇게 돈 찍어냈다고 해도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많아서 지금 줄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취약한 유럽 중앙은행도 30%인데 긴축에 돌입했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든 금리 상승 막으려고 거의 무조건적인 수준으로 계속 국채를 사준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이 아베 전 총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일본 중앙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다. 그래서 우린 문제 없다. 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사들이는 거죠. 일본 은행은 어차피 정부의 자회사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 계속 빚 내면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 때문에 되게 논란이 되기도 했답니다.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기관이기도 하고 견제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끈앞을 정부의 어떤 보조기관으로 전락했다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거예요. 견제 균형이라는 대원칙도 무너졌고 중앙은행으로서의 신뢰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 그런 수준까지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평가받으니까 더 이상은 미루기 어려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본이 이번 저금리 동안 빚내가지고 어떻게든 막 여기 보시면 이게 국채 찍어낸 거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저금리를 믿고 엄청난 돈을 찍어냈고 또 이걸 일본 중앙은행이 다 사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빚이죠. 빚, 부채. 일본 1년 정부 예산의 4분의 1이 빚 갚는 겁니다. 이자 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뭐 정부가 1년 기껏 벌어들여서 이제 마련한 쓸 돈, 지출 예산의 4분의 1이 중앙은행한테 돈 갚는 거. 이게 참 웃긴 일이죠. 근데 이게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저금리 때는 가능했으나 이제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빚의 역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의 역습. 해서 시간의 문제였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던 거고 저도 궁금해서 막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봤는데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부채, 자산 비중이 일본의 GDP 대비 127%.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34인데도 많아서 긴축한다고 난리인데 이번에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뭐 8조 9조 달러 찍어냈다고 해서 난리라서 그것도 비판받고 있는데 뭐 일본은 미국 저리 가랍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긴축도 안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돌아서는 일본마저 마지막으로 항복하는 엄청난 전환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유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시 이번 주에 또 나온 게 일본의 물가입니다. 저는 보면서 물가가 다른 나라들은 지금 피크 찍고 약간 내려가는 분위기잖아요. 일본은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뒤늦게. 일본은 물가가 피크 찍은 게 아니라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3.7이라는 절대적인 숫자는 낮아요. 에이 뭐 3.7이 뭐 높아 하시는데 일본에선 이게 4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물가입니다. 이게 약간 기준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5개월 연속 물가가 상승 중인데 이번 주에 또 발표된 게 41년 최고치 또 찍었는데 너무 시장에 돈 푸니까
결국은 인플레가 예상 수준을 넘어서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물가를 시계열로 보여준 건데 빨간색이 진할수록 물가가 심했다는 거거든요. 상승률이. 여기 보시면 일본의 미국은 올해 6월 달에 이미 피크를 찍고 이렇게 빨간색이 옅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올해 중순쯤에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일본만 아직 피크를 안 찍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붙어있다는 얘기는 지금 물가가 제일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 에너지 대란이라고 불리면서 난리 났던 유럽 국가, 영국도 지난달 10월, 9월 달에 다 피크를 찍고 이제 물론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내려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피크를 찍긴 거는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은 내려간다고 보고 있지만요. 이러니까 야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물가 잡아야 되니까요. 여기도 보시면 일본의 이 물가가 정책 전환을 부추겼다. 스피드업 시켰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몰아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내년부터 막 7천여 개의 식품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올해 올라간 품목 숫자의 2배 이상이랍니다. 기업들도 이제 인건비, 유통비 다 반영시켜서 말 그대로 격렬한 가격 인상에 쇄도할 거라는 게 약간 시차를 두고 원래 미국이 먼저 왔었고 유럽이었는데 이제 아시아 쪽 이렇게 일본으로 넘어오는 느낌도 들고 결국은 돈풀기에 후유증이 일본으로 이제 몰아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본의 초장기 물가인데요. 40년 동안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최근 젊은 세대는 고물가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을 텐데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쇼크로 다가오나 봐요. 이 3.7, 3.8 올라가는 게 여태까지는 디플레이였잖아요. 마이너스 물가도 겪었던 그런 시대인데 태어나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걸 본 적이 없는 세대가 갑자기 이걸 겪으니까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도 지금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도 야 이제 10년 동안 이걸 버텨왔는데 그동안 돈 풀기로 어떻게 버텨왔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엔저 고물가 돈풀기 여기 보시면 일본 GDP는 마이너스 10년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함부로 평가할 건 아니지만 GDP는 20% 감소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이 많이 따라왔죠. 거의 겹쳤는데 결국은 이제 초반에는 돈풀기 엔저 효과가 먹혀가지고 막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관광객도 들어오고 했는데 중장기로는 결국은 본질적인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결국 이거 폐기하고 정책을 바꾸는 상황이겠죠. 아 근데 좀 소름 돋았던 게 일본만 항복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한국은행도 항복하는 뉘앙스를 보였잖아요. 엄청 중요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종금리 수준이 3.5가 약속이 아니다. 소통의 일부분이었다. 결국은 말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항복의 일환이죠.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지난번에는 3.5로 예상했지만 이건 소통이었지 약속은 아니었다. 한 발 물러났죠. 그래서 경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말인즉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열어둔 거니까 이것도 또 한국은행도 또 심상치 않은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근거를 달아줬는데 경기 침체 경계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연준이든 한국은행이든 경기가 되게 안 좋을 것 같으면 금리를 보통 내린다고 할 텐데 지금 보시면 말이 바뀝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힌트를 준 게 한국이 올해까지는 다른 나라 대비 고유가의 고통을 덜 받았대요. 인위적으로 전기값도 안 올리고 공공요금도 안 올리면서 막아냈는데 내년에는 정반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더 고통스러울 거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늘어났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요금 이런 거 더 이상은 한국도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릴 거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다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때문에 오래 고통받고 내년엔 대신 물가가 빨리 내려가겠지만 한국은 생각보다 덜 내려간다. 되게 끈끈하게 고물가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상단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한국도 이제 경고가 섞인 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오죽하면은 30분 설명해야 하는데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만 8번 이상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른다. 모르겠다 이제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라고 한국은행 총재도 솔직히 말한 겁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정책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애둘러 토로한 셈이다. 모르죠. 지금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금 뭐 미국도 난리고 일본도 갑자기 저렇게 뒤통수 치듯이 금리 인상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 정신없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또 상반기가 특히 한국은행도 상반기에 좀 주력한다고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일본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미스터 N이라 그래서 일본 통화 이름이 엔화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N이라고 부를 정도로 입김이 되게 센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 주에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도 정책 전환 신호 맞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긴축 선회하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엔화가 강세가 오면서 내년 쇼크가 만약에 온다면 일본이 쇼크를 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올해 5월 달에도 엔화 약세 보일 때 초창기에
엔화 폭락한다라고 정확히 맞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보고 좀 소름 돋았는데 150엔까지 엔화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입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뜻인데 올해 5월 달쯤에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엔화가 폭락해서 150엔, 달러당 150엔까지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정확히 150엔까지 갔습니다. 미스터 N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번 주에 나와서 다시 120엔까지 떨어진다. 폭락할 거다. 그러니까 엔화 초강세. 그러니까 지금 달러 약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엔화 강세가 되고 전 세계의 돈들의 일부가 일본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금융시장 쇼크가 올 수 있다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지금 쌓아둔 돈들이 또 일본으로 회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요 자산시장의 가격이 좀 더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겠죠. 유동성도 경색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도 알아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이제 일본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원래 미국 주식하면서 일본을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요즘 참 워낙 긴축이니 뭐니 매크로 이슈가 전쟁이라서 정신이 없어서 또 한번 정리해봤고, 그럼 진짜 지금 일본이 빚도 많고 한데 저거 저렇게 금리 올릴 수 있겠냐 하시는데 정부는 이 와중에 자신감을 표명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본 정부는 오히려 전망치를 올립니다. 내년에 성장으로 방어하겠다. 지금 전 세계에서 성장 전망을 올리는 나라가 얼마 없거든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내년에 침체 온다 그러고 유럽도 그렇고 정말 드문데 일본은 역주행하는 겁니다. 내년에 경제 회복을 전망한다라고 정부가 전망치를 상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거는 당연히 관광객. 야, 요즘 기사 보니까 한국인들도 일본 가서 막 엔화 덕분에 백화점 상위 순위 다 휩쓴다면서요. 돈 엄청 쓴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엔화가 워낙 싸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관광객들 통해서 내수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좀 도와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미국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감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즘 약간 미국이랑 일본 둘이 짝짝꿍 하는 게 좀 보이거든요. 요것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기관들도 내년에 일본 성장률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미국보다도 내년은 일본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뭐 이건 좀 아쉬운 얘기지만은 이대로 가면 내년에 우리나라도 25년 만에 일본의 성장률이 역전된다네요. 야, 내년에 우리나라는 약간 고꾸라지는데 일본은 또 이렇게 회복하니까 참 25년 만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따라잡힌 게 딱 3번뿐이래요. 1,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외환위기.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외환위기나 오일 쇼크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떨어지는데 일본은 회복한다니까 좀 아이러니해서 찾아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미국이 좀 도와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등에 업고 성장을 노려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여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외교 회의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미국의 경제 담당하는 상무부 장관, 반도체 수출 아주 총괄하고 있죠. 힘이 막강한 분하고 국무부 장관, 국방비만 1조 달러 1000조 원 하는 나라의 국무부 장관 2명이랑 또 일본의 외무 장관, 또 경제 장관 만나서 회의했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안보까지 합심을 하자. 뭔가 올해 여름부터 분위기가 좀 바뀐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팀쿡이 일본 가서 막 밀어주잖아요. 이제 반도체도 일본에서 만들고 일본의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 했는데 이번 주 보니까 이제는 안보까지 방산까지도 미국하고 일본하고 약간 편을 먹는 느낌이 대놓고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일본을 가거든요. 일본에 가는데 그 장소가 되게 독특합니다. 바로 피폭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한테 원자폭탄을 쏜 게 두 곳이잖아요. 히로시마랑 나가사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패전국가가 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한 요 곳 중에 한 곳, 나가사키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내년에 G7도 또 일본에서 열려요. 그 G7이 또 열리는 곳이 히로시마입니다. 장소가 다 의미가 있죠. 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게 일본의 원자폭탄을 맞은 피폭지인 히로시마. 거기서 열리는데 주요 의제가 핵무기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핵을 맞은 피폭지에서 하는 회의가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G7 국가들의 회의라니. 그거 앞서서 히로시마에서 열리니까 나머지 한 곳인 나가사키에 바이든이 딱 가는 거예요. 이 미국 쪽이 먼저 의뢰한 겁니다. 제가 좀 판단한 바로는 약간 합심을 하는 모습이고 해서 중국, 러시아 견제하자.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경제 좀 도와달라.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를 같이 하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딜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행보가 보여집니다. 내년은 일본이 G7도 열리면서 상반기에도 또 계속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주에 마치 좀 짜고 친 듯이 일본이 갑자기 변화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라서 그동안은 전범국가 이런 이미지도 있고 해서 또 법적으로도 평화주의 유지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법대로라면 일본은 전쟁에서 적군을 단 한 명도 죽일 수가 없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한 명도 죽이면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을 정도의 평화주의를 유지했었는데 이번 주에 그걸 포기했습니다. 바뀌는 게 많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계획대로라면은 5년 뒤에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 방위국으로 올라갑니다. 방위 지출국으로. 한 방에. 지금 9등 정도 하거든요. 한국이 10등 정도 합니다. 10등, 9등 왔다 갔다 하는데 방위비를 막 미친 듯이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올린 적이 없었는데 완전히 턴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가 3대 안보 문서에 그동안은 이런 말이 없었는데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이 추가된 겁니다. 이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방어만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미국하고 좀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미 계획에 다 잡혀있다고 느껴진 게 중국을 겨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일본에서 이제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이것도 제너럴 다이너믹스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 사주면서 미국한테 공조를 받고 또 장기적으로는 일본산 자국산 무기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계획을 일단 발표했는데, 역시 국가안보문서에도 서술을 바꿨어요. 미국도 이번에 국가안보문서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중국을 제일 앞으로 배치했는데 일본도 10년 만에 중국을 맨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동안은 북한, 중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중국을 맨 앞으로 내세우고요. 국제안보문서에. 그리고 그동안은 중국을 어떻게 칭했냐면 그냥 우려 정도다 했는데 이제는 멘트를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사실 미국하고 합심해서 중국 때리겠다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시 이거 발표하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블링컨 장관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이제 반박하죠. 결연히 반대한다 이러면서 바로 항의하러 갑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대만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 중국 이런 전쟁 나면은 이쪽이 완전 전쟁터가 될 거래.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건데,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합심해서 여기를 최전방 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발표한 거 보니까 미국의 로키드 마틴 F-35 전투기 이런 게 여기에 지금 내릴 수가 없는데 이착륙 활주로도 만드는 거예요. 와, 이거 보면서 저는 이제 작심을 했구나. 그러니까 섬에다 전투기가 내려오고 다시 날아갈 수 있는 이착륙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전투기가 코앞에 여기 막 수십 대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미국에서 막 건너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전투 호위함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항만도 건설한대요. 이제 첨단 요새로 만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열받으니까 여기 섬을 공격하는 걸 상정해가지고 이번 훈련한 겁니다. 일본을 공격지로 가정을 하고 항의하는 거죠. 너네 일본 잘 생각해라. 지금 미국하고 편먹으면은 후회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이미 뭐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게 좀 느껴지고요. 일본도 70년 만에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쪽 중국, 대만, 일본 요 사이에 이슈는 거의 뭐 매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변화도 되게 큰 사건인 것 같고, 여담이지만 역시 뒤에서 웃는 미국을 보면 참 부럽다고 해야 될까요?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쪽도 난리지만 저쪽 대만 쪽 해역도 난리인데 해외 이 무기 판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이시죠? 작년 대비 133%고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짜 웃는 건 또 미국의 방산업체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주식 빠져도 방산주들은 잘 안 빠지던데, 의도했다고 하면 너무 음모론이겠지만 무기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있는 게 또 미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금리, 금융시장에서도 10년 만에 사실상의 금리 인상 선언을 했고요. 돌아오는 일본의 정책 변화가 또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이어서 방위 정책도 70년 만에 전환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또 미국, 일본 공조가 약간 한국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중간에 껴가지고 좀 애매해질 수도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